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국인의 상춘곡이라는 가사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갈래가 가사예요. 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음보 연속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는 언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조선 전기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 고전시가의 갈래가 뭐가 있었습니까? 고대가요, 그 다음 향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그 다음 시조, 가사, 이렇게 이어지는 문화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작품은 가사인데요. 그럼 가사는 시조의 형식을 계승했습니다. 그럼 이 시조는요, 향가의 형식을 계승했고요. 그래서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라는 즉 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정형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첫음보 삼음절이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정형시죠. 그런데 이 정형시의 이런 형식적인 것은 뭐야? 향가로부터 계승했습니다. 향가가 4구체, 8구체, 10구체로 이어져서 이 10구체 향가가 시조로 계승이 되었는데요. 향가의 내용상 3단 구성, 그 다음에 향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두 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에 계승되었죠. 종장에 계승되어서 자, 종장 첫음보는 처음에는 감탄사였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3음절로 계승되죠. 그리고 나서 이 시조의 형식이 어디로 계승이 되었어요? 예, 바로 여기 가사로 계승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문학의 계승을 한번 이해하시고 가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향가의 3단 구성 중에서 19체 향가가 기, 서, 결이라는 내용상 3단 구성이 있었고 이 결사 부분의 첫 음보를 결사 부분을 낙구라고 했고 그것의 첫 음보는 감탄사였는데 그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 첫 음보로 계승이 되었어요. 내용상 3단 구성도 향가를 계승한 것이고요. 이러한 시조를 계승한 것이 우리가 배울 이 가사이다. 그럼 이 가사는 시조 종장의 첫 음보를 닮았는데 그 종장의 첫 음보는 가사에서도 마지막 구절, 마지막 한 줄을 뭐라고 하냐면 낙구라고 하죠. 향가의 마지막 이 두 줄과 같아요. 이 낙구인데 이 낙구가 시조의 종장과 닮았어요. 시조는 정형시죠. 정형시라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데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첫음보 3음절 그리고 이 종장의 음수율 글자 수는 3543이죠. 3543인데 그것을 가사가 계승했어요. 가사 마지막 줄을 낙구라고 하는데 시조 종장의 3543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마지막 줄이 3543의 음수율 글자수로 끝나면 뭐라고 해요? 정격가사라고 하죠. 정격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543이 딱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해요? 변격가사라고 하는데 상춘곡은 3543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격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조를 계승한 거 뭐 했어요? 예, 내용상 3단 구성인 거죠.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라면 가사는요. 서사, 본사, 결사의 내용상 3단 구성을 취해요. 그러니까 3543을 계승했고 내용상 3단 구성을 계승했고 그 다음에 여기 종장, 시조의 종장 마지막 줄을 가사의 낙구 마지막 줄에 계승했는데 변격 가사라도 3543은 정격 가사이고 3543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변격 가사인데 변격 가사라도
마지막 구절에 3음절은 계승이 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시조를 이렇게 놓고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형식상의 공통점을 묻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내용상 3단 구성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3543이야. 이거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마지막 줄에 첫 음보의 글자 수가 3음보야 라는 것 나오면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공통점이라고요? 예, 세 번째는 사음보라는 것, 사음보라는 것. 한 줄을 4번 끊어 읽어. 하나, 둘, 셋, 넷, 4번 끊어 읽는데 뭐 이 4번 끊어 읽을 때 음수율 글자 수가 3, 4조 내지는 4, 4조로 이어져. 이게 바로 시조와 가사의 공통점. 첫째는 내용상 3단 구성, 두 번째는 사음보인 거, 세 번째는 마지막 줄의 첫 음보가 3음절인 거. 그 다음에 3543으로 글자 수가 시조의 종장과 같으면 정격가사 아니면 병격가사인데 상충곡은 정격가사야 라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사음보의 연속체이다. 시조의 장형화이다. 시조를 길게 늘린 건 사음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 시조의 형식을 계승한 거 아까 얘기했죠. 서사, 분사, 결사, 내용상 3단 구성, 내용상 3단 구성. 그 다음에 낙구, 첫 음보. 여기서 낙구는 가사의 마지막 줄을 말해요. 첫 음보문은 3음절로 고정이 되었어. 그 다음에 3543 글자 수까지 맞췄으면 정격가사야 라는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시조 3줄짜리 놓고 형식상 공통점이 뭐야 찾으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사음보의 연속체이다. 그 다음에 시조의 형식 서사, 분사, 결사, 내용상 3단 구성이다. 여기 종장, 마지막 줄 시조의 종장, 그 다음에 가사의 낙구, 마지막 줄이 첫 음보가 3음절이야. 이런 거 꼭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게 가사의 종류를 계층적으로,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계층은 누가 지었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가사를 향유한 건 사대부죠. 그래서 사대부가 지었으면 사대부 가사라고 하고 여성이 지었으면 규방 가사라고 하고 평민이 지었으면 평민 가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용상 자연친화 혹은 실생활로 나눌 수 있는데 사대부들이 조선 전기에 지었으면 대부분 자연친화나 연군 지정을 다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관념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은 조선 전기에 주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사대부들도 실생활에 대한 뭐 안타까움, 한탄, 뭐 이런 거, 뭐 유배가사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형식적인 건 금방 말했죠. 뭐 정격가사면 마지막 구절 낙구가 3543이야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상충곡은요. 계층상 사대부가 지었죠. 자, 작가가 누구예요? 정극인, 이름이 있으면 사대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층상은 사대부 가사이고 내용상 자연친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어. 이렇기 때문에 자연친화를 노래한 것이다. 그러면 이 자연친화를 노래한 것을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강호가도라고도 합니다. 강호는 자연이고요. 강호에서 느끼는 풍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말로 강호한정 혹은 은일가사라고 하는데 은일은 뭐야? 자연 속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럼 자연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대부들은요. 정치하지 않으면 자연 속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자연과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봐요. 그러면 이 은일가사 자연친화의 가사나 뭐 시조를 읊은 이 사대부들은요 뭐야? 자연에 있는 것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 외의 것은 속세라고 해서 정치판에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연 속에 있는 사대부들은요 정치를 부정적으로 봐요. 즉 속세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상충곡에서도 이 자연 속에 있는 것과 속세를 대조하여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상충곡도 자연친화의 시다, 강호가도의 시다, 강호한정의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친화, 자연을 예찬하면서 즐기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시가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자연 친화를 노래한 것은 한국 문학의 특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시 상충곡은 형식상 뭐야? 전격 가사입니다. 마지막 줄 낙구가 3543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사의 특징 중에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하면 가사의 특징으로 맞는 말이에요. 운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운율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음보예요. 3, 4조가 연달아 나오니까 운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산문의 특성도 가지고 있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자연을 느끼면서 자연을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한 거죠. 자신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산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다라고 해도 가사의 특징 중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충곡에서 나올 수 있는 선지, 이런 선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호과다의 효시라는 게 첫 작품이죠.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 중에 이 작품이 첫 작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호과도를 아까 은일가사, 은일문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은일가사의 효시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충곡은요, 조선 전기 가사문학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가사문학의 효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서 성산별곡 혹은 면왕정가의 분위기를 이어받았다 혹은 학풍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상충곡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면왕정가라던가 성산별곡이라던가 이런 작품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가사문학의 효시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 영향을 준 거예요. 받은 게 아니고 가사문학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정극인이요. 만년에 나이가 좀 들어서 관직을 그만두고 처가가 있는 태인으로 낙향, 고향으로 가서 지낼 때 지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 물러난 상황이죠.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서 사치하면서 살지 않았죠. 그래서 검소하게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노래했기 때문에 주제가 뭐예요? 안빈낙도의 삶, 안분지족의 삶을 노래했다라고 해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연친화가 나타난 시조나 가사작품을 선지로 주고 이와 같은 분위기, 이와 같은 정서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지, 그게 시조가 됐든 가사가 됐든 해석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조선 전기에 쓰여진 거라서 오늘날과 표기법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내신이라서요, 뜻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내용 파악할 때 이와 같은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할 때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시어의 의미,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 시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단사표음 이런 말을 두고 이 시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시어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홍진과 대조적인 시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소요음형과 같은 의미의 시어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후툰 해음이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 파악하는 문제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표현법. 자, 여기는 아주 다양한 표현법이 나와요. 가사 작품이니까 무조건 나오는 게 바로 대구와 서리. 그죠? 대구와 서리 외에도 주객전도의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전시가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안 나오는데 이 시에 나왔어요.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라고 할 때 청향이 잔에 떨어진다. 청향은 맑은 향기인데 그죠?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고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러니까 새가 교태를 부린다고 말해요. 감정이입.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나옵니다. 담표, 누, 항 이란 말인데요. 공자의 논어에 수록된 말을 인용해요.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말. 이런 다양한 표현법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 다음에 가사문학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이 고1이잖아요. 그래서 가사문학의 특징도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것 그죠? 주의해가면서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제목이 상춘곡이니까 봄을 감상하죠. 봄을 자연에서 감상하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상춘곡의 키워드는 강호가도, 강호한정, 안빈낙도, 무라일체, 만족감, 정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감입니다. 이 만족감을 문학에서 느끼는 미적 범주로 따진다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우아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아미, 만족감.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학에서 느끼는 미적 범주는 네 가지가 있죠. 우아미, 순고미, 골개미, 비장미, 가 있는데 우아미는 대상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때 현재 생활의 이상과 똑같아요. 만족감. 순고미는 어떤 대상이 너무 훌륭해서 따르고 싶을 때, 골개미는 해악과 풍자가 나와서 재미가 느껴질 때, 비장미는 현실과 이상이 너무 괴리감이 커서 슬플 때 비장미가 느껴지는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아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무라일체라는 말이 뭔 줄 알죠? 무라일체. 물심일여 주객일체 다 같은 말이죠. 물은 대상이고 여기서 대상은 자연이에요. 하나가 되었어요. 물심. 그래서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되었어요. 주객일체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되었어요. 다 같은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가사니까 서사분사 결사로 이어지면서 아주 긴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해야 돼요. 연장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연장체는 고려가요에서 나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서사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홍진의 묻힌분내 인해상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에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가사니까 서리법이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서리법. 그렇죠?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봤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정말 만족스러워. 그래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너무 지금 자연을 느끼는 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내 스스로 너무 좋아 라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강조하기 위한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홍지는 속세를 나타내는 말로 이 자연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자, 이때 양반 사대부들은요, 홍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보았다고 했죠. 화자는 지금 자연에 묻혀 있어요. 홍진은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더러운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홍진은 속세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사대부들이 말하는 속세는 정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속세를 떠나 여기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 저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내 생이 어떤지 한번 볼래? 라는 자부심. 내 생애가 옛날 사람들 이 옛날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는 것에 안 미쳐. 그러니까 미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옛 사람들이 즐기던 풍류와 비교해 볼 때 나의 풍류는 뒤지지 않아.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지금 자연을 즐기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현한 말이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 속세에 비친 사람들아, 내 생애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볼래? 굉장히 멋있다. 옛 사람들이 즐겼던 풍요에 견주해봐도 부족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표현법 하나 더 있네. 며칠 분내 뭐야? 사람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대화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자를 설정한 거죠. 청자를 설정했으니까 청자를 설정하고 대상을 부르고 있으니까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돈호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자를 설정해 놓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자부심을 드러낸다. 맞는 선제예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략을 모를 것인가. 또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천지간 이 세상에 남자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만한 사람이 하다 많겠지만 살림에 묻혀 있다고 해서 자연에 산다고 해서 지락 끝없는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리법이죠. 여기서 살림은 자연을 대표하는 무슨 법?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네요. 끝없는 즐거움을 나는 알아.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많겠지만 내가 자연 속에 있다고 해서 즐거움을 모를 것 같아요? 난 알아요 라는 서리법.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우룰리의 풍월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풍월 주인이 중요하네요. 풍월 주인은 풍, 바람, 월, 자연. 그래서 자연의 주인이란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자연의 주인은 정말 자연의 주인인가요? 아니죠. 자연을 즐기는 사람. 나는 어떻게 자연을 즐기냐면요. 수간목은 작은 초가집이죠. 초가집 앞에 벽계수, 푸른 시냇물 앞에 초가집을 지어놓고요. 송죽, 우룰리,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 우룰리, 우거진 속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니까 이런 생각 떠올리면 되죠.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자, 여기 초가집이 있습니다. 여기 초가집이 하나 있고요. 앞에 뭐가 있어요? 벽계수. 자, 푸른 시냇물이 있고요. 얘는 초가집이니까 수간목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어요? 송죽. 그러니까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나는 자연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즐겁죠? 라는 자부심이 드러나는 서사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사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만족감, 자부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앞으로 뭘 말하겠어요? 자연은 너무 아름답고요. 나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 이야기하겠죠.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도와 행화 석양리에 피어 있고요.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러요. 여기까지 봅시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계절적 배경은 봄이네요. 봄이 돌아왔는데요. 도와 행화가 석양리에 피어 있어요. 도화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이 석양리.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저녁입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이에요. 석양리 시간적 배경, 도와 행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시어네요. 도화,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에 피어 있고요.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러요. 녹양방초는 뭐예요? 푸른 버들 향긋한 풀. 이니까 녹양방초도 봄을 나타내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 뭐 있었어요? 새봄이라고 계절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도화, 행화, 녹양방초가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새우는 가랑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노을이 지고 있고요. 가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녹양방추가 들판에 퍼져 있고요. 복숭아꽃, 살구꽃도 보이는데요. 새우도 계절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랑비, 아주 가는 비가 봄에 오기 때문에 새우도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예요.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푸르도다 뭐예요? 감탄문이죠. 그러니까 이 감탄문은 영탄적 어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영탄적 어조라고 해도 되고, 영탄라고 해도 되는 거 당연하고, 영탄법이라고 해도 되죠.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영탄적 어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탄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리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도노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시는 자연에서 즐기는 만족감을 영탄, 서리, 도노, 감탄문을 통해서 아주 많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로 말아냈을까? 붓으로 그려냈을까? 뭐가요? 자연이요. 이 아름다운 자연, 어떤 자연이죠? 도화행화 피어 있고요. 자, 저 노을 속에 푸른 버들 향긋한 풀이 있고요. 가는 비가 내려요. 이런 자연의 경치가 칼로 말아낸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요. 붓으로 그려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워요 라고 하면서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대구법이 있는 거고요. 와, 그래서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한사롭다 라고 했는데, 조화는 뭐냐면 만들어낸 신의 공, 솜씨가 물물마다, 이 자연물마다 야단스럽구나, 헌사롭다, 야단스럽구나 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야단스럽다는 뭐예요? 훌륭하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훌륭하구나, 자연이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구나 라고 했어요.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3, 4조의 사음보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소리마다 교태로다. 누가 교태를 부리고 있습니까? 숲풀에 우는 새가요. 새가 교태를 부린다. 그러니까 일단 의인법은 있는 거고, 자신이 지금 교태를 부릴 만큼 흥이 난다, 기분이 좋다는 얘기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시험에서요, 얘를 감정이입이다, 의인법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뭐예요?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요것을 구분하는 문제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한번 자, 이야기해보면,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는 화자의 흥치를 북돋고 있어서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화자의 감정과 이 새 대상의 감정이 일치하죠. 이럴 때는 감정이입이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 객관적 상관물의 두 번째는 뭐냐면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완전 다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몹시 슬픈데 어떤 대상을 보니까 나의 감정이 대상과 대비되어서 더 슬퍼져. 이럴 때, 자, 대비를 통한 객관적 상관물이 나타나 있다. 혹은 대비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다라는 거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싸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그러니까 적개꼬리와 나의 감정은 대비인데 적개꼬리를 보면서 나는 더 외로워져, 대비죠. 그다음 세 번째는 부각의 소재가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지거나 혹은 기뻐지는 거죠. 내가 지금 송민곡에서 임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강가에 갔어요. 임의 소식을 들으려고. 근데 빈배만 남아있어요. 이때 빈배는 그냥 배요. 배인데
빈배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기 위한 소재입니다. 이럴 때 얘도 빈배도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부각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화자의 감정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소재입니다. 걔가 뭐 웃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답지도 않고 뭐 이런데 그냥 나의 감정이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부각하는 소재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가 교태를 부리고 있네. 실제 새는 교태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교태를 부릴 만큼 감정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우니까 새가 교태를 부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 의인법의 대상,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는 것. 왜 썼어요? 화자의 흥겨움과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새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얘는 꼭 감정이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 자 무라일체언이 흥이나 다를 수냐 누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기도 서리법이죠. 나와 저 새가 감정이 같다는 거예요. 저 새와 나는 무척 흥겨워. 그죠? 여기서 물은 새가 되는 거고요. 나는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새와 나는 감정이 똑같이 흥에 겨워하고 있어. 그래서 물아일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매우 만족스러울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물아일체, 다른 말로 물심일려, 다른 말로 주객일체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자가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시비. 그 다음 정자. 그래서 이 시는요. 장소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소의 이동에 따라. 시상전개 첫 번째 어디 시비가 뭐예요? 살인문이에요. 초가집의 대문을 시비라고 합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보다가 어디로 가요? 정자로도 옮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소의 이동 첫 번째 장소 시비, 두 번째 장소 정자, 세 번째 장소는 시냇가, 네 번째 장소는 봉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자는 이제 뭔지 알죠? 공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앉을 수 있게 해놓은 곳. 그 다음에 시냇가. 그 다음에 봉두는 산봉우리 꼭대기, 산 높은 곳. 그죠? 정상과 가까운 곳을 봉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를 장소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지만, 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이 아니고 높은 곳으로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 나올 수 있고요. 자, 시비가 낮은 곳이죠. 그런데 봉두 높은 곳이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화자는 지금은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고 있는 상황. 이 말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보고 시비에도 걸어보고 대문 안에서 걸어보고요. 집 안이죠. 시비니까 뭐예요? 집 안입니다. 대문 안이에요. 그 다음에 정자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하다라고 했어요. 소요음영은 뭐냐면 천천히 시주를 읊조리며 걷는 것을 말해요. 자, 소요음영이 뭐라고요? 천천히 시를 읊조리며 걷는 것. 그러니까 얘는 유유자적과 관계 있는 말이죠. 유유자적. 한가하게 자연을 즐긴단 말이에요. 산일이 적적하다. 자, 유유자적하게 시주를 읊조리면서 걸어보니 산에 사는 일이 뭐야? 하루가 적적하다. 근데 여기에서 적적하다는 말은 쓸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쓸쓸하다는 말이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그죠 소요음영 하다 보니 이 산에 사는 자연 속에 사는 이 하루가 너무나 즐겁구나 라는 뜻이에요. 쓸쓸하다가 아니고요. 적적함 속에 느끼는 즐거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그래서 혼자 있어서 외롭다는 게 아니고 혼자서 느끼는 이 즐거움이 매우 크다. 예, 무조건 화자의 정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이에요. 그럼 한중 진미는 뭐예요? 한가함 속에서 느끼는 참맛, 자연에 대한 풍류의 맛이 너무나 좋구나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사 봤습니다. 서사. 자, 뭐요? 사람들아, 속세에 묻힌 사람들. 여기서 속세예요. 여기서 속세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뒤에 나오며 이봐 이웃들아 라고 부르는 부분이 또 한 번 있는데, 그때 이웃들은 그냥 동네 주민은 말하는 거고, 여기서 홍진에 묻힌 사람들은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 성격이 달라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내 생애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볼래? 자부심이 묻어나죠. 옛사람의 풍요와 비교해봐도 다를 바 없이 매우 즐거워. 서리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산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지락을 모르겠어. 나는 이 즐거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나는 초가집을 벽가수 앞에 지어놓고 우리 집 주변에는 소나무, 대나무, 우거진 속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어.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이런 거죠. 그러면서 도화 행화, 이 봄의 아름다운 전경을 회화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복숭아꽃 살구꽃 피어있고 지금은 노을이 지는 저녁인데 아주 푸른 버들 향긋한 풀 속에 가는 비도 내리고 있어. 정말 아름답지? 이것은 마치 칼로 말아서 깎아놓은 듯하고 붓으로 그려놓은 것 같이 아름다워. 그래서 조물주의 솜씨가 정말 이 자연을 야단스럽게 훌륭하게도 만든 것이야. 그래서 수풀에 우는 새는 교태를 부리는 것과 같아. 즉 나의 마음이 교태를 부릴 정도로 너무나 흥에 겹고 신이 나. 대상과 나, 새와 나는 둘 다 이렇게 흥에 겨우니 얼마나 즐거워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나가 앉아보고 있어요. 게다가 천천히 걸으면서 시주를 읊조리니까 이 산에서 사는 하루가 너무나 적적함 속에 즐거움이 가득해. 그러니까 결국은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사에서 주제를 부각하는 시어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일단 풍월주인 하나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요음영,